당신의 평화. 최은영. 선영은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오늘은 선영이 그녀의 약혼자인 준호의 집에 처음으로 온 날이었다. 마실 거라도 줄까? 오렌지 주스 어때? 준호의 물음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누나 유진은 그런 선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편히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다 가라. 유진의 아빠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웃었다. 선영은 주스를 한 모금 맛보고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엌에서는 준호의 엄마 정순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저라도 놓을게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에요. 손님인데 편히 있어요. 유진의 조금은 단호한 말투에 선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유진이 상을 차리며 준호에게 물었다. 그렇지. 직장 다니느라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주말에도 청첩장 돌리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불러서. 유진이 선영에게 말했다. 아버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와야죠. 선영이 대답했다. 그리고 형님 이제 말씀 놓으세요. 유진은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선영의 난처한 얼굴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의 생일은 항상 외식이었다. 무엇보다 아빠가 외식을 원했다. 매일 집밥만 먹는 것도 물린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올해도 돼지갈비나 회를 먹으러 갈 줄 알았지만 정수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선영을 초대한 것도 정순이었다. 유진의 식구가 선영을 처음으로 본 건 한 달 전 준호와 선영의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상견례는 오래된 중국집에서 했다. 선영이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오던 곳입니다. 선영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 표정에서 남자 쪽 식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내비쳤다. 선영의 할머니도 같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작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도 조심스레 골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곁에 앉은 선영은 차분하면서도 당당했다. 마음을 사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고 할 말이 있으면 또박또박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 옅은 화장을 했을 뿐 어떤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준호가 무슨 이유로 선영에게 끌렸고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유진은 짐작할 수 있었다. 선영은 단정하고 꼿꼿한 사람으로 보였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영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부모 없이 커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허물을 책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이지. 선영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영이.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선영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허물이랄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간 고생 많으셨지요. 유진의 아빠가 고량주를 마셔
불쾌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선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고개 숙여가며 이야기하는 동안 정수는 대답 없이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얼굴을 붉히며 접시에 시선을 뒀다. 정수는 의례적인 인사만 몇 마디 했을 뿐 내내 침묵하며 식사했고 그 맞은편에 앉은 선영은 그 침묵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유진과 유진의 아빠와 대화했다. 정순이 처음으로 입을 연 건 결혼식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양가 50명씩만 부르는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상견례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 식을 진행할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영의 말을 자르고 정순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양가의 개혼인데 남들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일가 친척만 해도 40분은 될 겁니다. 그분들 안 부르는 것도 실례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게 애들 결혼이지 당신 결혼이야? 유진의 아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유진은 정순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선영의 얼굴을 봤다. 선영의 할아버지가 식사 비용을 치르는 것을 봤으면서도 정수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중식당 밖으로 나갔다. 자신에게 그 정도의 권리는 있다는 듯이 선영과 선영의 가족이 떠나고 유진은 준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뒷자리에는 그녀의 부모가 나란히 앉았다.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대문을 지날 때에야 아빠가 입을 열었다. 애가 아주 야무지고 예의 바르더라.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똑똑한 애야. 단과대 입학은 차석으로 하고 졸업은 수석으로 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마음도 고와. 준호가 말했다. 내가 운이 좋았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넌 정말 몸만 들어가네. 선영씨 아파트에 선영씨 세간에 이게 무슨 복이야? 유진이 말했다. 준호에게 말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정순에게 전한 말이었다. 사이드 미러로 뒤쪽을 보니 정순은 눈을 감고 차창에 머리를 대고 있었다. 꽉 담은 얇은 입술이 미워 보였다. 넌 정말 선영씨한테 잘해야 돼. 유진이 말했다. 이거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선영이 이제 시아버지가 될 아빠에게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아빠는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다. 춘추용 골프웨어 상하이였다. 이런 비싼 거 다시는 사오지 마라. 이거 보통 돈이 아니었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빠는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그런 아빠의 기쁜 모습을 보는 준호의 얼굴을 봤다. 선물을 받은 당사자보다도 더 기뻐 보이는 그 얼굴을. 선영은 준호가 가족에게 소개한 최초의 애인이었다. 난 아무래도 마음에 안 차. 준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부터 정수는 유진에게 전화로 호소했다. 나 지금 근무 중이야. 근무 중에 전화 좀 하지 마.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니? 끊을게.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꾼 후에도 정순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다. 나에게 너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유진은 오래도록 들어왔었다. 기억이 시작되는 5살, 6살 즈음부터 유진은 정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낮잠을 자다 눈을 뜨면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정순의 얼굴이 보였다. 울어서 눈이 부어 있을 때도 있었고 울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는 정순의 구겨진 얼굴이었다. 유진은 정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력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각색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정순이 웃음을 터뜨리는 지점을 찾아내어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정순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를 때 유진은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순이 유진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유진은 정순을 사랑했으므로 그녀가 겪는 고통에 언제나 마음이 찢기는 경험을 했다. 유진은 정순에게 들었다. 아무도 없을 때 할머니가 정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빠는 어떻게 정순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아빠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너는 속이 깊은 아이야. 정순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일견 맞았다. 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파내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묻어야 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니? 정수는 그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느껴졌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을 옥죄었다.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아들에게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난 너희 어머니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가 말했다.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갈등도 없었고 아버지 내조도 잘하셨고 자식들 똑바르게 잘 키워냈고. 현명하다는 게 뭐지? 유진이 물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희생하는 거 나 좋게 봐. 엄만 행복하지 않았어. 네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랬겠지. 옛날 분들 살아오신 걸 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 대신 넌 좋았던 거 아니야? 엄마가 집에서 밥도 다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 그랬어? 넌 모를 거야. 엄마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맞벌이 해야 겨우겨우 버티며 살 수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게 어떤 경험인지. 난 애들에게 그런 경험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던 현명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란 무슨 의미였을까? 참고 또 참는 사람, 남자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 남자와 아이들에게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 자기 욕구를 헐어 남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거나 약함으로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는 사람. 그가 현명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유진은 거부감을 느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불 한 채 안 해오는 게 말이 되니? 정순이 말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준호가 선영의 집으로 몸만 들어가는 시기의 결혼이었다. 선영이 유산으로 받은 24평짜리 아파트에는 모든 집기와 가구가 다 장만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정수는
예단과 예물의 생략이 자신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했다.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화나. 날 무시하는 것 같잖아. 모든 게 다. 결혼식도 명절 바로 전후로 잡아서 명절 때 신혼여행 간다고 하고 기껏 며느리 맞아서 명절에 나 혼자 일해야 해? 며느리 덕도 못 보고? 사람들이 다 욕한다. 유진은 버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화장은 들뜨고 머리칼은 부스스했다. 유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정순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길고 어려운 하루였다. 30 중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일들에 쉽게 치였다. 유진은 정순에게 말하고 싶었다. 자신에게도 삶이 있다고,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어째서 엄마는 그렇게 일방적일 수 있느냐고. 여자가 박사면 뭐하니, 그렇게 유학까지 다녀온 애가 온전할 리도 없고. 유진은 전화를 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진은 28배 집을 나왔다. 엄마와 떨어져 산 이후로 유진은 만성 편두통을 더 이상 앓지 않았다. 잦은 급체도 멈췄고 손대면 멍이 든 것처럼 뻐근하던 명치 끝의 통증도 사라졌다. 엄마를 떼어내기 위해 유진은 최선을 다해 비정해져야 했다. 나이 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면서도 마음으로는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렀다. 독립 후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정순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되었다. 정순을 향했던 죄책감이 분노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엄마에게, 또 엄마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가족들에게 유진은 무한한 분노를 느꼈다. 소원 빌어보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빠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의 생일 무렵이면 유진은 자주 기운이 빠졌다.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녀를 속이지 않고 멋대로 가라앉곤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생일은 가족 잔치였다. 흡족한 표정의 할머니와 삼촌, 고모들, 그들의 배우자와 사촌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집안 장손의 생일을 축하하곤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임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유진의 할아버지는 효자였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자기 집안, 자기 어머니의 산호비 보듯 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빠는 자랐다. 아빠에게 본인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존재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줄 여자를 구했다. 어머니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여자,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맡아 해줄 여자, 친구 하나 없는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의 생일상을 새벽부터 일어나 차려줄 여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고 현명하게 키워낼 수 있는 여자. 아빠는 고액 연봉을 받는 파일럿이었고
그런 여자를 얻을 자격이 있었다. 아빠는 항공사 취직을 앞두고 친구의 동생이었던 정순과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고향에 사시던 홀어머니를 신혼집으로 모셨다. 매달 성실히 돈을 벌어주고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었다. 자신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유진의 아빠 정순의 남편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 유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남편은 월급 전부를 시어머니에게 줬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고 매달 가계부 정산을 요구했다. 정순이 자기 몫의 속옷이라도 사면 그 사치를 타박하며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명절이나 친정 어머니의 생신에 친정에 가는 것도 금지됐다. 정수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외롭다는 다른 파일럿 부인들의 말을 듣고 의아했다.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했다.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정수는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딸이 있어 참 다행이야. 언제나 유진이었다. 정순에게 폭언을 퍼붓고 화풀이하는 할머니에게 불같이 화내며 맞섰던 사람은, 그런 이유로 아빠에게 뺨을 맞았던 사람은 정순과 함께 차례상과 제사상을 차리고 무례한 친척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르던 사람은 손목과 팔의 인대가 찢어진 정순을 데리고 정형외과를 가고 밤잠을 잘 못 자는 정순을 설득시켜 정신과에 함께 갔던 사람은 정순의 이유 없는 신경질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한 말들을 받아줬던 사람은 전부 유진이었다. 그런 정순을 그녀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퇴직 후 정순은 눈덩이 굴리듯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자기 감정을 키워갔다.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냈고 다른 여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잘했다. 그런 정순에게 구원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깃들었다. 준호가 시간을 내어 백화점에라도 같이 가주면 눈을 빛내며 준호의 팔짱을 끼고 연신 웃었다. 준호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수는 유진에게 매번 전화를 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지. 서운하다. 엄마, 선영이 시키지 마. 이리 와서 앉아있어, 선영아. 준호가 말했다. 얘가 하겠다잖아. 선영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들고 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사과를 깎았다. 그 모습을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세요. 제가 깎을게요. 선영이 말했다. 이건 됐고 이거 먹고 넌 이따 나랑 설거지하자. 정순이 말했다. 엄마. 유진이 말했다. 내가 할게. 선영씨 손님이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선영이 말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잖아. 정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엌에서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들고 왔다. 엄마, 준호가
정순이 들고 온 것들을 빼앗았다. 난 선영이 집에 가서 할머니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얻어먹고 왔어. 선영이한테 이러지 마. 그럼 나는 뭐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 정순이 준호의 손에서 고무장갑을 신경질적으로 빼앗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러나?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먹자고 했잖아.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걸 자기가 우겨가지고 밖에서 먹었으면 오죽 좋아. 아빠가 말했다. 정수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개수대에 물을 틀었다. 내가 할게 엄마. 엄만 좀 쉬어. 유진이 말했다. 정수는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왜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영에게 말했다. 선영이 오늘 일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얘도 좀 자야지. 준호가 말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선영은 정순과 아빠에게 따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집에는 유진과 정순, 아빠만이 남았다. 유진은 정순 옆에 서서 정순이 세제로 닦아놓은 그릇들을 헹궜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정순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며느리 될 애한테 난 그렇게 하지도 못해? 설거지를 마치고 개수대에 물기를 닦던 정순이 중얼거렸다. 난 우리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분을 따르고 존경했어. 근데 걔는 나를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쁘고 부당하게 대했다는 걸 엄마도 알잖아. 왜 그걸 부정해? 지금 엄마 누구한테 화났어? 정말 선영씨야? 다 나를 무시했지. 이제 며느리 될 애까지 나를 무시해. 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게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산 건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순은 언제나 자기 행동의 의미를 찾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유진도 그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엄마의 자유의지로 엄마의 신념대로 살아왔다는 믿음으로 정순이 견뎌왔다는 것을, 그런 엄마가 자신의 삶을 이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방식으로 선영씨 대할 생각 하지 마. 엄마, 그건 아니야.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괴롭힐 자격 없어. 네가 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모도 없이 큰애를 우리가 받아줬다. 유진은 그 말을 하는 정순의 얇은 잿빛 입술을 바라봤다. 머리 위로 피가 빠르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식이라면 엄마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이렇게 추한 생각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갈게. 유진이 9살이었을 때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다. 앰뷸런스가 오고 엄마가 실려갔다. 어른들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생일 케이크에 둘러앉은 화목한 가족의 웃음소리. 유진은 차마 울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순의 한쪽 폐에 물이 찼다고 유진은 들었다. 퇴원을 하고도 쌓인 약을 한 움큼씩 먹던 엄마의 모습을 그녀는 기억한다. 살이 많이 빠진 엄마가 김장날 준호를 등에 업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한 대야씩 옮기던 모습을 그때 유진은
조금이라도 엄마를 돕고 싶어 신문지 뭉치 위에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기억해? 유진은 속으로 물었다. 엄마가 쓰러졌던 날은 아빠 생일이었어. 아빠는 축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난 묻지 않았지. 아빠가 엄마를 따라 앰뷸런스를 탔다고 믿고 싶어서였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다고 믿고 싶어서였어. 아빠에게 엄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고 싶어서였어. 아파트 광장을 지날 때 누군가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정순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생신에 그러고 가면 어떡해.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정수는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한 손으로 유진의 팔을 잡았다. 유진은 정순의 손을 떼었다. 엄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 얘기하고도 아무렇지가 않아? 내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엄만 항상 그랬어. 유진아, 이제 날 좀 놔줘. 준호도, 이젠 엄마도 엄마가 즐거운 일 찾아. 다른 사람 괴롭히려는 마음은 버리고. 나는 그 말을 하는 정순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다. 갈게. 유진은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갔다. 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정순이 겨우 들릴 만한 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고 있었다. 정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을 것이고 자신과 유진이 주고받았던 말을 지울 것이다. 유진은 그런 정순을 용서하겠지. 언제나처럼 정순의 전화를 받고 아주 가끔은 정순과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정순이 오늘 했던 행동과 말들을 잊지 못하게 된다. 용서해도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유진은 최선을 다해 이 익숙한 반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다. 혼자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유진은 발길을 재촉했다.